자, 이번에는 2024 학년도 수능 영어가 불영어가 된 이유, 요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능 영어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라는 건 90점부터 90점 이상은 1등급, 90점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90점 이상은 1등급, 80점 이상은 2등급, 뭐 그 아래는 뭐 얘기 안 해도 되죠. 그 아래로 점수가 내려갈 리 없으니까. 자,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다. 그래서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다. 이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된 지가 거의 10년이 뭐 다 돼가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절대평가? 90점까지 있고 뭐 90점 못 맞겠어? 뭐 발로 풀어도 1등급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제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 수능은 수학이다. 그리고 국어다. 즉 수능은 정시를 말하죠. 수능은 정시는 수학과 국어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거다. 왜냐면 얘네들은 뭐니까? 상대 평가니까. 영어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절대평가라는 건 뭐다? 공부 안 해. 뭐 100점 맞을 필요가 없잖아. 90점만 넘으면 되는데 뭐 10점에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 자, 그럼 탐구는 어때? 탐구도 안 해. 공부 안 해. 아니, 탐구는 왜 공부를 안 해? 탐구는 왜 공부 안 하냐면 선택 과목이잖아. 그냥 아랍어를 골라. 제2외국어에서 제2외국어 그래서 뭘 골라? 아랍어를 골라요. 아랍어.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대한민국에서 아랍어 할 줄 아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니?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아랍어를 선택해서 찍어. 아, 진짜야? 안 풀어. 찍고 자. 그럼 몇 등급이 나와? 랜덤으로 1등급이 나와. 진짜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되게 문제가 심각하죠. 탐구가 문제가 된 이유는 뭐다? 선택 과목이라 그렇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테스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영어는 제대로 된 테스트가 될 수가 없다. 왜? 절대평가니까. 따라서 수능에서 영어는 사라진 과목이었다. 탐구도 역시 사라진 과목이었다. 왜? 선택 과목이잖아. 과목을 잘 선택하면, 아랍어를 선택하면은 찍어서 1등급이 나오는데. 찍어서 1등급. 실제로 그랬어요.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수능, 즉 정시는 영어도 필요 없고 탐구도 필요 없다. 즉 뭐만 한다? 수학 공부와 국어 공부만 한다. 지난 10년간 이래왔어요. 지난 10년간. 근데 2024년도, 여러분 그리고 착각하지 말게. 2024 학년도라는 건 23년 11월에 시행된 수능을 말하는 겁니다. 고3들이 보는 거. 착각하지 마시고. 자,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다. 23년도 11월에 치러진 수능 영어에서 되게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원래 그럼 절대평가라고 했잖아. 영어는 절대평가. 수능 영어라고 해야지.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 절대평가라는 것은
90점 이상 맞으면 1등급이잖아. 그래서 90점 넘게 맞는 애들이 100명 중에 몇 명이 나왔냐? 비율을 따져보니까 4.7%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상대 평가를 하고 있는 수학과 국어의 경우는 상대평가죠. 얘네들은 뭐 점수는 몇 점인지는 몰라요. 1등급 커트가 몇 점이 나올지는 몰라. 근데 어쨌든 그러면 몇 점 이렇게 퀘션 마크 쓰지 말고 그냥 1등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수학과 국어에서 1등급 비율이 몇 %인데요? 4%예요 원래. 자, 그럼 4%와 4.7%는 큰 차이가 난다 안 난다?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아니 선생님, 수능 영어 뭐 절대평가에서 공부 안 했다면서요? 지난 10년간 몇 %였냐면 지난 10년간 아무리 낮아도 1등급 비율이 5.5 정도, 많으면 10%가 넘었어요. 그럼 생각해보자. 영어가 쉽게 나올 때는 10%가 1등급을 맞았어요. 근데 이번에 4.7%가 1등급을 맞았어요. 이 4.7%는 수학과 국어의 4%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즉 격차가 감소했다. 거꾸로 말하면 영어도 중요해졌다. 여러분 수시 쓸 때 최저 등급 맞추잖아요. 최저 등급 3합 2 뭐 이런 식으로, 의대 같은 경우 3합 2 뭐 이런 식으로 맞추잖아. 뭐 4합, 그다음 3합 2, 3합 3, 뭐 4합 5 이런 식으로 맞추는데, 영어에 때 1등급이 떨어져 버리면 최저 등급을 못 맞춘다는 얘기야. 그 뭐야? 수시 광탈이 되죠. 이게 정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수시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최저 등급 때문에.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쉽게 말해서 24학년도 수능 영어는 불수능이었다. 불영어였다. 불영어였다. 그럼 불영어가 된 이유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 왜 때문에? 자, 왜 때문이야? 윤석열 때문이지. 자,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윤석열, 우리 코리안 프레지던트 윤석열이 뭐라고 했어? 사교육 카르텔 하면서 사교육비 줄여라 라고 얘기를 했죠. 지지를 올려야 되니까. 사교육비 감소, 이게 그냥 목표예요. 이게 목표. 자, 그럼 사교육비를 줄이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 교육부를 깠죠. 교육부. 이주호 장관, 새로 교육부 장관 된 이주호 장관 불러다가 그 이명박 때도 그 교육부 장관이었어요. 근데 다시 불러다가 명령을 한 거죠. 야, 너 무조건 사교육비 줄여라. 그럼 이제 교육부에서는 어딜 조집니까? 평가원을 조지죠. 평가원, 우리 수능 시험 만드는 기관인 평가원을 조집니다. 그럼 평가원장 불러다가 이제 막 조인트 까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무조건 시험 쉽게 내. 그 뭐 있잖아, 킬러 문제 뭐? 킬러 문제 출제 금지? 알았어. 킬러 문제 출제 금지. 참 웃기죠. 시험 문제를 쉽게 내라고 했더니 시험 문제가 더 어려워졌어. 아니 왜 그랬냐고. 킬러 문제 출제 금지라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그 출제위원들에게 얘기를 하겠죠. 영어 출제위원에게. 영어 출제위원들이 지금 갑자기 반항심이 들어가지고, 야, 네가 대통령이면 다야? 네가 교육부 장관이면 다야? 이렇게 빡쳐가지고, 야, 다 니네 한번 죽어봐라 하고서 시험 어렵게 낸 게 아니에요. 악의적으로 시험 어렵게 낸 게 아니야.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 자, 출제위원이 교육부 장관한테 명령을 받았죠. 킬러 문제를 내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출제위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왜 자기들이 이제 욕을 먹냐면, 자꾸 킬러 문제 이걸 출제하니까 욕을 먹었던 거예요.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자, 그럼 킬러 문제는 기본적으로 왜인지 킬러 문제라고 불렸냐면 어휘가 어려워. 어휘가 이제 고난도 어휘라고 불러요.
고난도 어휘, 학술적인 어휘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어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내용도 어려워. 즉 학술적 내용이라고요. 학술적 내용. 학술적 내용이란 건 뭐냐? 무슨 논문에서 가져왔다는 거야. 논문에서. 되게 유명한 뭐 Sapiens, 뭐 Guns, Germs and Steel, 총균쇠. 세피언스는 한국말로 그냥 사피언스 이렇게 쓰잖아. 그런 데서 아니면 되게 뭐 엄청난 뭐 도시공학 논문 이런 데서 막 떼다가 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뭐야? 비난을 받았다. 욕을 먹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 요걸 내면 안 되겠다. 24학년도 수능 영어에서는 요거를 내지 말자라고 했어요. 자기 이제 책임을 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지 말자라고 했지. 그래서 실제로 안 냈어. 고난도 어휘 안 나와요. 학술적 내용의 책에서 최소한 그 패세지를 읽어보면 이게 뭐 엄청나게 뭐 현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번에 철학 지문이 없었네. 생각해보니까 철학 지문이 실종됐네요. 원래 한 개씩 꼭 있었는데 한두 개씩 있었는데 이번엔 철학 지문이 실종됐죠. 이거 자꾸 뭐 그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킬러 문제 내지 말라고 그 지랄지랄을 하니까 난리를 치니까 이걸 안 낸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보면서 얘기해야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봅시다. 이걸로 봅시다. 자, 보세요. 2024학년도 수능 영어 수능 뭐 대수능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영어. 자, 앞에 홀수형이고 앞에 리스닝은 뭐 됐죠? 뭐 한 문제 뭐 리스닝 품질이 좀 안 좋았다고 하는데 뭐 리스닝은 신경 쓰지 말고. 자, 앞에 18, 19, 20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앞에는 다 졸라 쉬운 문제예요. 신경 쓰지 마. 뭐 주제 찾기 이런 걸 누가 틀려? 아무도 안 틀리지. 원래 주제 문제도 한 문제 좀 어렵게 나와야 정상인데 이번엔 다 쉽게 나와가지고 신경 쓸 게 없어요. 자, 문제가 된 게 뭐냐? 오답률이 높은 순서. 자, 오답률 높은 순서 32번. 그럼 32번 문제는 무슨 문제였냐? 여기 빈칸 보이죠? 빈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빈칸 추론. 빈칸 추론. 자, 또 말 줄여서 쓰는 거 좋아하니까 뭐라고 불러요? 그냥 줄여서 빈추라고 부르죠. 알았어. 빈추는 원래 어려운 문제예요. 알았어요. 오케이. 자, 한 문제. 자, 그 다음에 33번이에요. 얘도 당연히 뭐예요? 얘도 빈추. 빈칸 추론. 원래 빈칸 추론은 어렵게 나와요. 자, 그 다음 또 오답률이 높은 게 뭐야? 34번. 얘도 역시 빈추. 강추가 아니라 빈추예요. 빈칸 추론. 자, 그 다음 35번은 원래 쉬운 문제야. 이게 이제 주제와 맞지 않는 한 문장을 빼버리는 건데 이 문제는 원래 쉬운 문제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자, 36번. 자,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많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빈추도 논란이 좀 있긴 했어요. 자, 36번이 뭐예요? 순서 배열이라고 하는데 그냥 보통 순서 문제라고 하죠. 순서. 순서가 아니라 순서. 자, 순서 문제. 37번도 순서 배열이라고 해요. 37번도 얘도 보면 ABC 순서 배열이죠. 얘도 순서. 자, 그다음 38번은요. 얘는 뭐라고 해요?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선택지 중에 집어넣는다 해서 집어넣는다, 집어넣기. 근데 또 한자어를 좋아하니까 뭐 삽입 뭐 이 단어를 써요. 자, 그 다음에 39번도 역시 삽입 박스를 집어넣는 거죠. 얘도 삽입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페이지 좀 넘기고 지금 영어가 어떻게 나왔다? 그러니까 고난이도 문제인지 오답률 높은 순서. 오답률 높은 문제. 당연히 주제 문제 뭐 리스닝에서 틀렸겠냐고. 안 틀려. 자, 빈추가 3개 나왔죠? 맞지? 3개지. 그 다음에 순서가 2개. 그 다음에 삽입
이 두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게 이제 고난이도 문제란 말이야. 이번 올해 고난이도 문제. 자, 빈추는 어차피 원래 어려웠어. 원래 그랬어. 얘는 원래 그래. 원래 그런 아이야. 뭐 놀라울 게 없어요. 자, 근데 이번에 약간 충격적인 게 뭐냐? 순서 문제는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만 어렵고 한 문제는 쉬워야 돼요. 근데 올해는 두 문제 다 어렵게 나오는 거야. 둘 다 어렵다. 그리고 삽입도 둘 다 어렵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거야. 빈추도 한 문제는 좀 그건 다른 성격의 논란이니까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 일단은 봅시다. 이 패턴 알아두셔야 돼요. 빈추, 순서, 삽입. 그래서 총 합해서 몇 문제야? 7문제. 7문제죠. 지금 7문제인데 이 7문제의 배점이 얼마였냐면 12점이었어요. 맞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은 12점이 날라갔다. 그럼 얘는 몇 점 맞았다는 얘기예요? 88점 맞았다는 얘기죠. 그럼 88점이 몇 등급이에요? 2등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1등급을 맞던 아이들이, 물론 걔네들이 100점을 맞거나 8점을 맞진 않았겠지. 90점, 92점 이렇게 약간 간당간당하게 1등급을 맞던 아이들이 올해는 다 2등급이 나왔다. 그래서 1등급 비율이 몇 %다? 1등급 비율이 4.7% 밖에 안 나왔다. 원래 보통 한 막 7%, 8%, 10% 이렇게 나오는데 4.7%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능이 불수능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런데 얘기를 했잖아요. 출제위원들이 너희들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악한 심정으로 문제를 어렵게 낸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되게 좀 출제위원들도 당황스러울 거예요. 출제위원들이 당황했어. 출제위원들도 지들이 내놓고 지들이 출제를 해놓고 지들이 당황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아, 나는 쉽게 내려고 했거든. 근데 애들이 다 틀리네? 이게 뭐지? 본인들은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나는 쉽게 냈어. 근데 애들이 다 틀려. 자, 이런 현상이 왜 발생했냐? 원래 고난이도 문제라는 것은 어휘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휘 어려움. 근데 윤석열이 뭐래? 하지 말래. 에? 어려운 어휘를 내지 말라고? 자, 또 고난이도라는 건 뭘 의미하냐? 내용이 철학적이거나 추상적이라서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영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원래 어려운 거야. 근데 또 윤석열이 뭐랬어? 내지 말래. 잠깐만, 자꾸 윤석열 얘기하면 나 잡혀갈지도 모르니까 이주호로 바꿀게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하지 말랬어. 그래서 이건 못해. 만약 이걸 하면 어떻게 돼? 뭐 세무조사도 당하고 막 검찰에 불려가고 뭐 난리가 나겠죠. 출제위원들도 너 사교육 카르텔이지 이 새끼 하면서 막 검찰에 불려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변별력은 또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 예를 들어서 retaliate 이런 걸로 이제 변별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보복하다, 복수하다 뭐 이런 거. 그러면 procrastinate 스펠링 맞겠지? procrastinate 이거는 이제 뭐 뒤로 미루다, 뭐라고 해야 돼? 그냥 미루다라고 하지 뭐. 미루다, 딜레이 시킨다. 아, 귀찮아, 나중에 할래, 내일 모레 하지 뭐 이런 거. 원래 이런 이제 보캐블러리가 나와서 난이도를 설정하는 게 정상인데 이번 시험은 이런 걸 낼 수가 없다. 그리고 내지 말라고 교육부에서 명령이 내려왔어. 그래서 못 내. 그래서 다른 걸 쓰는 거예요. 뭔데? 이어동사 같은 거 있죠. 즉 수거를 사용해. 수거. 그리고 이어동사를 paraphrase. 한국말로 뭐라고 하지? 이어동사라고 하나요? 이게 그냥 수거라고 할게요. 보통 사람들이 다 수거라고 부르거든요. 수거 중에서도 수거 동사? 그냥 수거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수거로 된 동사? 이런 걸 썼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뭐야? 한국 학생들에게는 이게 더 어려워. 출제위원들에게는 수거 표현이 쉽겠지만 한국 학생들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회화 중심으로 공부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거 동사가 더 어렵다. 이게 더 어려워.
더 어려워. 더 어렵다기는 표현을 쓰다기보다는 더 헷갈려? 이 표현이 더 적절하겠네요. 더 헷갈려. 더 짜증나 이런 말이. 그러니까 어려워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짜증나서 헷갈려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맞겠네요.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나왔어? 자, 원래 시험 문제 이렇게 해야 돼요. 난이도는 높지만 그 대신 어떻다? 깔끔하게. 그렇지. 깔끔하다. 이게 원래 시험이 이래야 돼. 난이도는 높지만 깔끔하다. 게다가 이제 한국 영어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스피드 테스트, 즉 속도 테스트예요. 속도 테스트. 문제 하나당 주어진 시간이 1분 30초, 1분 40초잖아요. 그럼 되게 빨리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스피드를 강조할 때는 애매하고 헷갈린 문제를 내면 안 돼. 문제는 깔끔해야 돼. 답이 딱딱딱 떨어진 문제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시험지 뭐가 있냐면은 SAT, 미국 수능 SAT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토익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불특정 다수라고 해야 되나? 수많은 사람들, 최소한 뭐 10만 명 단위. 토익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한 3만, 4만, 5만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1년에 한 10번씩 보니까 그럼 30만, 40만, 50만 명이씩 보는 시험이란 말이야. 근데 또 빨리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깔끔하게 될 수밖에 없죠. 원래 이래야 돼. 이게 정상이야. 근데 우리 수능은 어때요? 수능은 시간 테스트란 말이야. 알았어. 그건 인정할게. 그래, 수능은 빨리 풀어야 돼. 그러면 수능을 빨리 풀어야 되면 그 대신 깔끔하게 나와야 될 거 아니냐. 빨리 풀어야 된다? 알았어. 그건 인정할게. 속도가 경쟁력인 시대니까. 그럼 문제를 깔끔하게 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좀 깔끔하게 내려고 노력을 했어. 난이도는 높지만 내가 문제를 깔끔하게 낼게. 답이 딱딱딱 떨어진단 말이야. 약간 수학처럼.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 난이도는 높지만 이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왜? 하지 말랬잖아. 어려운 단어도 쓰지 말라 그러지. 어려운 내용도 쓰지 말라 그러지. 근데 또 변별력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출제위원들이 어떤 선택을 했다. 지금 일단 보세요. 수능 영어는 빨리 풀어야 돼. 이건 변하지 않았어. 이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난이도는 낮추라고 했어요. 이 난이도는 첫 번째 어휘, 즉 어려운 단어 쓰지 말아라. 두 번째 어려운 내용, 즉 난이도를 낮추라고 했으니까 어휘도 낮추고 내용도 낮춰야 된다. 아니 그럼 애들이 다 100점 맞을 거 아니야. 그지? 다 1등급 나오겠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수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하나 더, 선택지. 왜냐면 생각을 해봐. 이 내용이라는 건 본문이잖아요. 본문. 근데 교육부에서 본문을 쉽게 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 본문이 쉬워? 그럼 그 대신 어떻게 하면 되지? 선택지가 지저분하면 되지. 선택지가 개그지 같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보다는 솔직히 이게 훨씬 더 커요. 지금 뭐 수거를 사용했다 이런 건 한 20%밖에 차지하지 않고 선택지가 지저분하다는 것이 80%를 차지합니다. 올해 수능 영어가 불수능이 된 이후에 80%는 뭐다? 선택지가 지저분하다. 자, 그럼 선택지가 지저분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본문도 약간 지저분하긴 해요. 본문의 난이도는 낮지만 본문이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 이 주제가 뭔지 모르겠는 그냥 개소리. 이것도 약간 차지를 합니다. 솔직히 이것도 좀 있어요. 자, 일단 시험 문제를 한번 볼게. 선택지가 지저분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깔끔한 걸로 볼게요. 안 깔끔하네. 선택지가 지저분하다는 게 딱 드러난 게 뭐냐면은 20번에도 이게 20번에도 드러납니다. 자, 보세요. 20번 되게 쉬운 문제예요. 졸라 쉬워. 이게 뭐가 어려워. 한번 대충만 볼게요. 짧게만 볼게. 가치관 만으로는 안 돼. 가치관만으로는 안 돼.
가치관은 있어야지. 근데 가치관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야. 자, 이건 좀 하는 게 좋아. Living your values.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가치관을 살다가 무슨 뜻이냐면 자기 가치관을 지키면서 살다예요. 자기 가치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not contribute. 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치관을 지키지 말고 살으라는 게 아니라 가치관만 지키고 살아서는 충분하지. only가 들어갔잖아. 여러분 이 alone, only 이런 거 되게 잘해야 돼. 가치관만 지키면서 사는 건 충분하지 않다. 다른 게 더 필요하다. 자, 그럼 여기 나왔네요. Changing values into behaviors. 이게 이제 주제예요. 바꿔라. 너의 가치관을 뭘로? 행동으로.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거 좀 해야 돼. 연습.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하라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연습할 때는 이걸 해야 돼요. 이 글의 주제는 가치관인데 가치관을 뭐 해라? 실천해라. 실행해라. 말로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 실제로 착한 행동을 해라. 이게 글의 주제구나. 근데 only가 또 떠나네. 또 나오네. 그럼 뭐야? 실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뭐 더 있어야 되네. 자, 가치관을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는데 뭐가 더 있대. 얘가 주제가 앞에 거가 주제가 아니야. 뒤에 뭐가 더 있어. 얘가 주제야. 더 읽어야 돼. 그러니까. 자, certainly this is a step into the right direction. 맞는 하다. But those behaviors must then be shared. 여기 나왔다. 공유해야 된다. 그리고 퍼뜨려야 된다. 누구한테? Widely. Throughout the organization. 조직 전체에. 조직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거 회사 얘기인데, 즉 너 혼자서만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 안 돼. 아니 회사가 직원이 3,000명인데 너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냐? 나머지들도 다 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네가 가진 좋은 가치관을 실행하고 실천에 옮기는데 너 혼자만 그렇게 착하게 살지 말고 열심히 살지 말고 다른 직원들한테도 이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along with a clear and concise description. 뭐와 함께 명확한 그리고 간략한 묘사 of what is expected. 잘 봐. 그래서 이 what is expected가 뭘 말하냐? 뭘 말해? value를 말하지. 자, 우리나라 가치관이 뭐예요? 회사를 위해서 미친 듯이 온몸을 갈아넣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 그런 거를 description 하라는 얘기야. 묘사하라는 얘기야. It is not enough to simply talk about it. 말로만 안 된다. 이 얘기 나왔었죠. 말만 하는 거는 안 된다. 실천하라고 했잖아. It is critical. 졸라 중요하다. To have a visual representation. 그냥 이런 선생님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앞에를 왜 읽습니까? 읽지 마세요. 여기만 읽어. 이것만 읽어. 이것만. It is important. It is critical. It is essential. It is fundamental. 다른 거 왜 읽어? 이것만 읽어. 말이 되는 개소리를 해야지. 아니 그 단어만 찾습니까? 읽다가 앞에서부터 끝까지 읽다가 보면 중간에 it is critical을 발견하는 거지. 처음부터 it is critical을 찾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글을 읽다 보면 주제를 파악하면서 글을 읽다 보면 중간에 it is critical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힌트를 줘? 얘가 주제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힌트를 주는 거지. 그것만 목숨 걸고 찾는 게 아니라 it is critical to have a visual representation. 이게 답이에요. visual representation. 근데 아까 생각을 해봐. 이 representation이라는 표현이 위에서 나왔어. 어디서 나왔어? description. 선생님 뭐예요? 다른 단어잖아요. 아니 이런 어휘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description. 그것도 clear가 붙었잖아. clear description. 명확하게 묘사하는 거. 그리고 representation. representation은 뭐라고 할래? 발표라고 하면 안 되지. representation도 묘사와 똑같은 거죠. 즉 우리 회사의 가치관은 뭐다? 삼성전자의 가치관은 뭐야? 삼성전자의 가치관은 뭐지? 돈이 최고다? 알았어. 자, 삼성전자 돈이 최고다야. 그 가치관을 명확하게 얘기해야 된다. 이거 중요하다.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비주얼, 눈에 잘 보이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The specific behaviors that leaders and all people managers can use to coach their people, just like a sports team. 이거는 이제 예시니까 쓸데없어. 그래서 playbook with specific. 이거 좀 중요하다. 이 playbook이 description 그리고 representation, playbook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 specific plays가 이것도 좀 중요해. clear 그리고 visual은 좀 약하니까 그래서 specific 이 단어 중요합니다. 지금 자, 명확하게
세세하게 가르쳐줘야 된다. Designed to help them perform well and win. Your company should have a playbook with the key shifts needed to transform your culture. 이건 다시 주제가 반복됐어. 바꿔라. 너의 문화를 뭘로? 행동으로. 이미 했던 얘기죠. 실천해라. 그리고 바꿔라. 너의 가치관을 승리하는 행동을 바꿔라. 이거는 이제 이미 나왔던 얘기니까 이 앞부분이잖아. 가치관을 실천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했어? 앞에 거가 주제가 아니라니까. 플러스 퀘션 마크 있잖아.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 only 이걸로는 안 된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했잖아. 다른 게 필요하다고 했어. 그럼 다른 게 뭔데? 지금 나온 게 뭐밖에 없는데. description 이 단어. representation, description, 그리고 specific playbook. 이걸 찾으면 답이란 얘기예요. 그것도 명확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어 지금. 찾아봅시다.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해서 모든 구성원이 공유할 핵심 가치를 정립해야 된다. 맞는 말이지. 뭐 틀린 말은 아니지. 공유 나왔잖아. 가치 나왔잖아. 가치 정립. 좋은데? 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시다. 좋아, 넘어가. 여기서 제발 1번 체크하고 넘어가지 말고. 그거는 초짜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틀리는 거야. 특히 3등급 애들. 이 문제는 이제 3등급용 문제라고 부를게요. 이 문제를 맞추면 3등급 위, 이 문제를 틀리면 그러니까 네가 3등급인 거야. 자, 1번 답이 될 수도 있겠네 하고 2번 들어가.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행동 변화 좋네. 지도자는 명확한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자, 여기서 문제가 있어. 지도자 명확한 가치관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지도자는? 자, 3번 조직 내 문화가 공유되기 위해서는 공유 좋아. 구성원의 자발적 행동이 뒷받침돼야 돼. 맞아. 자발적 행동. 자발적은 뭐 안 나왔으니까 빼고. 근데 행동 나왔잖아. 행동 실천하라고 했잖아. 맞아. 이게 나왔어. 여기. 아이씨, 뭐야 이거. 여기 나왔어요. 여기 지금 가치관을 실천해라 나왔잖아.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 이거 찾고 있다니까. 헷갈리지 말라니까. 자, 4번 조직 핵심 가치 실현을 위해 구성원 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의사소통? 이런 얘기는 나온 적이 살짝 나오긴 했는데 자, 5번 조직 문화 형성에는 가치를 반영한 행동 공유를 위한 명시적 지침이. 씨발 욕 나오네. 여기서 여러분이 읽으면서 뭐예요? 씨발 외우기 나와. 아니 이건 영어 시험이 아니지. 이건 영어 시험이 아니야. 이거는 국어 시험이야 지금. 영어 시험에서 수능 영어에서 왜 국어 능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요즘 놀아야 되는 문해력이잖아. 문해력. 국어 문해력이지. 국어 선택지가 국어로 나왔으니까. 이건 국의 문해력 테스트예요. 영어 시험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자, 봅시다. 가치를 반영한 행동이 무슨 뜻이에요? 가치를 말로만, 네가 가진 인생관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을 옮기라는 얘기야. 좋아. 그리고 공유가 나왔죠. 공유가 지금 왜 중요하다? 공유에다 좀 색칠을 더 할게.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shared 나왔고 이거 나왔거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나왔어. 솔직히 공유로 푸는 거는 좀 찍어서 맞춘 거고 이게 아니라 요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위에서 가치관을 실행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그거 아니라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잖아. 다른 게 더 필요하다고 했지. 그 다른 거 부분에서 뭐가 나왔어요? 자, 볼게요. shared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clear description, 그 다음에 visual, 솔직히 visual도 중요하다. visual representation, 눈으로 보여줘야 된다. 눈으로 보여준다는 게 무슨 뜻이야? 백문이 불여일견 무슨 뜻이야? 확실하게 명확한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playbook은 specific 해야 된다. 지금 기술에서 키워드가 뭐냐면 명시적이에요. 명시적. 나 또 우리 고등학생들, 중딩들, 선생님 죄송하지만 명시적이 무슨 뜻인가요? 나 미쳐버리겠다. 밝을 명자, 시력할 때 그 시자 눈으로 본다. 그럼 밝을 명자 무슨 뜻이냐면
불빛이 밝다는 뜻도 있겠지만 이거는 분명 확실히란 뜻이에요. 분명에도 명자가 들어가네. 명확. 뭐야 여기도 명자가 들어가네. 그리고 여기서 시가 뭐예요? 여기서 시 보면 딱 눈치챘어야 돼. 비주얼이잖아. 그래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눈으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아니 내가 영어 선생인데 왜 굳이 국어를 가르치고 있냐고. 좀 깝깝합니다. 솔직히 우리 국어 선생님들 좀 노력 좀 많이 해주세요. 저 영어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자, 이거 문해력 테스트예요. 이거 영어 시험 아니야. 이거 국어 시험이야. 그래서 여러분 국어 실력 없으면 문제 틀리고 3등급 맞는 거야. 그럼 2등급 절대 안 나와. 이거 틀렸는데 어떻게 2등급이 나와. 자, 여러분 명시적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부하세요. 명시적이라는 얘기는 굳이 영어로 바꾸자면 비주얼도 되겠지만 clear, specific, clear, specific, definite도 되겠다. detailed는 좀 그렇고 definitely. definitely. 빼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론 돌아가서 자, 본문은 뭐 그냥 그저 그래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선택지가 어떻다. 다시 하고 싶은 말보다 선택지. 심지어 선택지가 한국말인데도 불구하고 선택지가 더럽다. 선택지가 어렵다. 아니지. 솔직히 말해서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선택지가 더럽다가 맞죠. 선택지가 더럽다. 이게 이번 시험의 특징이에요. 다른 문제도 여기는 이제 어려운 게 없고 32번도 보시면 선택지가 더러워요. 이거는 솔직히 더럽진 않다. 이게 뭐가 더러워? 이게 더럽진 않지. 이건 본문이라 이거는 좀 애매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본문이 애매하다. 이거는 본문이 애매모호. 왜 음악 얘기여가지고 뭐 난이도가 엄청 높진 않았어요, 솔직히. 33번이 이제 논란이 좀 많았는데 이게 이제 선택지가 거지 같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본문 자체는 그렇게 없진 않아. 솔직히 할 수 있어. 충분히 눈치채면 할 수 있어. 물론 1등급 애들만 할 수 있어. 2등급 3등급이면 솔직히 본문도 손 못 대요. 근데 1등급 맞은 애들이나 2등급 맞은 애들이나 본문은 대충 접근이 가능한데 1등급 맞은 애들은 선택지도 맞춘 거고 2등급 맞은 애들은 본문은 이해를 했는데 선택지를 틀린 거고. 자, 단어를 모르면 그냥 틀린 거예요. substituted for one another. 이게 무슨지 모르면 그냥 틀려야 돼. 아니 단어를 모르는데 못 전하고 틀려야지. 자, substituted for one another. 서로 바꿔도 된다. exchangeability. 서로 바꿔 넣어도 상관없다. 뭐 이런 뜻으로 나온 거예요. 뭐 여기서 문제까지 다 풀 건 아니고. 요 말이 이제 돌려서 쓴 거란 말이야. 원래는 쉽게 표현하면 뭐가 정답이어야 되냐면 이게 정답이에요. 잡을게요. each. 원래 이제 쉬운 선택지는 이렇게 나왔어야 돼. each subject responded differently after looking at. 쉽게 내려면 이렇게 내야지. after looking at the same face. 원래 이게 쉽게 나온 거야. 선택지가 쉬운 거야. 그럼 되게 쉬운 문제가 돼요. 각각의 서브젝트 실험 대상자들은 반응했다. differently. 에러이 빼먹었네. 에러이 어디 갔어? 서로 다른 반응을 했다. 여기서 이제 다른 반응을 했다가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얼굴 사진 보여줬는데 A라는 학생은 저 사람 웃고 있네요 라고 대답을 하고
B라는 학생은 아닌데요, 저 사람 지금 슬퍼하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고, C라는 학생은 똑같은 사실을 보고서 아닌데요, 저 사람 약간 질투하는 표정인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대답을 했다. 되게 쉬운 문제가 되죠. After looking at the same face, 똑같은 얼굴을 보고서 똑같은 얼굴을 봤으면 대답이 똑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A라는 학생도 저 사람 행복해 보인다, B라는 사람도 저 사람 행복해 보인다, C라는 사람도 저 사람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똑같은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서로 다 다른 대답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되게 쉬운 선택지가 돼요. 충분히 맞출 수 있죠. 왜? 본문에서 mixed 어디 있어? mixed. 여기 있네. 어디 갔지? mixed. mixed. 여기 있다. 요거. 결과, 대답이 섞여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대답이 서도 다 다르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선택지에 differently 이런 게 있으면 responded differently 애들 다 맞추지. 1, 2, 3등급 정도까지는 다 맞출 수 있단 말이야. 3등급은 못 맞출 수도 있겠다. 왜? 걔네들 본문 해석을 못하니까. 자, 그런데 differently를 준 게 아니라 뭘 줬어요? could be, 할 수도 있다. 서로 교환되어질 수 있다. 서로 바꿨을 수 있다. 바꿨었다니까 솔직히 뭐 replace 이런 단어도 괜찮아요. replaceable, 서로 바꿨어도 상관이 없다. 약간 exchangeable, replaceable 요 정도가 나왔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얘는 뭘 썼어? substituted for를 썼어요. 서로 바꿔서 상관이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 다 같은 뜻이야. 같고 선택지를 지저분하게 만들었다. 34번도 34번은 이게 오히려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이게 학생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이게 그냥 돌아다니다. 자, 그러면 how she gets around, 어떻게 돌아다니냐. 즉 근데 위에 나와. 이게 위에 나와. 위에 처음에 보면은 자동차 운전한다, 자가용, 걸어다닌다, 또는 긁는다. 이거 교통카드를 긁는다가 나왔죠. 그러면 이게 당연히 처음 나온 거는 자가용이고, 자가용 이거는 그러면 걷기고, 그럼 학교에 뭐 자가용 타고 다닌다, 엄마 자가용이겠지. 뭐 학교에 걸어 다닌다.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버스라든지 교통카드니까 지하철이겠죠. 여기 이미 나왔어. 이게 바로 뭐랑 똑같다? How she gets around, 어떻게 돌아다니냐, 어떤 대중교통을 사용하냐, 어떤 교통 방식을 사용하냐. 그리고 이제 이거 tracks pretty closely with, 일치하다로 쓴 거예요. 일치하다를 차라리 comply나 conform을 썼으면 더 쉬웠을 수도 있어. 근데 tracks pretty closely with를 쓰니까 애들은 이게 더 당황스러운 거야.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짜증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러는 거야. 그리고 get around도 모르는 거야. 심지어 왜 회화체 영어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되게 쉬운, 뭐 어렵지 않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4번은 못 골랐어요. 물론 이 본문도 1, 2등급한테는 할만하다는 얘기지. 솔직히 3등급은 본문 읽어도 무슨 주제 파악 못해요. 됐고, 그리고 선택지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즉 선택지가 더럽다. 이것도 이제 선택지가 더럽다 또는 헷갈린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물론 본문도 어느 정도 실력이 되어야지 접근이 가능해요. 3등급인데 본문을 해석 다 했는데 선택지 못 골랐다. 그건 아니고, 너는 그냥 본문도 해석 못한 거고. 솔직히 순서는 이거는 따로 얘기를 해야 돼. 이건 어차피 선택지가 지저분하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문제 자체가 지저분하다. 본문이 지저분한 게 아니라 문제가 더럽다. 문제가 더럽긴 했어요. 실제로 보면 알아요. 클리어하지 않아. 얘도 문제가 더럽고, 삽입도 문제가 더럽고, 38번도 문제가 더럽고. 끝.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본문은 약간 뜬구름 잡고, 그러니까 주제를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줘. 약간 개소리를 멍멍멍멍 한다. 그래놓고 선택지 수가 살짝 섞이면서 짜증나게 하면서 선택지 자체가 겁나게 지저분하고 더럽다. 이러니까 이제 애들, 특히 요즘 애들은 뭐예요? 선택장애 장난 아니잖아. 선택장애. 아니 편의점에 가서도 선택장애가 발생하는 애들이 수능 시험장에 가면 이게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선택장애에 걸려가지고 멘탈 나간 거지 뭐. 멘탈 터진 거지 뭐.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할게요. 윤석열이 교육 카르텔 때려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킬러 문제 출제하면 너희들 전부 다 세무조사하고 이제 검찰 조사 받게 만들 거라고 얘기를 했어. 그 얘기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들었어. 그래서 평가원장, 우리 수능 문제 출제하는 평가원장을 불러다가 야씨 너 이번에 킬러 문제 내면 내가 너 잘라버릴 거야. 너 감사원에 신고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평가원장이 출제위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 킬러 문제를 내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킬러 문제가 뭐냐? 원래 킬러 문제가 원래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킬러 문제는 어휘가 어렵고 내용이 어렵고, 근데 이걸 하지 말래. 그래서 알았어, 그럼 안 하면 되지. 그래서 내용은 쉬워. 근데 애들이 다 맞추면 안 돼. 내용이 쉽기는 하지, 쉽지만 쉬워, but 더러워. 이거 뭔 소리인지 그냥 개소리, 더러워, 개소리. 멍멍멍. 너는 분명히 영어 지문을 읽었어. 근데 뭐라고 써 있어? 멍멍멍멍멍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개소리긴 하지만 대충 들으니까 뭐 이게 주제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 알았어. 그리고 이제 선택지를 봤어. 선택지를 봤더니 뭐라고 써 있어? 왈왈왈 써 있는 거야. 이러면 미쳐버리지. 본문을 읽었는데 멍멍멍멍멍멍. 근데 나 배고프니까 밥 줘 이런 소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리고 선택지를 봤더니 또 뭐래? 왈왈왈왈왈. 이러면 애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못 맞춰. 자, 이제 이유 파악은 됐죠. 어떻게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했는지는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큰 얘기죠. 이거 여러분 짜증나잖아. 아니 무슨 놈의 시험이 이거 몇십만 명이 보는 시험인데 난이도가 퐁당퐁당이잖아. 어려웠다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다. 이거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수능은요 객관식이에요. 전 세계에서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는 나라는 한 5개 정도밖에 없어요. 특히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없을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외국에서는 전부 다보다 서술형, 주관식이 아니라 서술형이에요. 서술형. 논하시오. 애들이 그냥 작문하는 거야. 그냥 백지 나눠주고서 무슨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럼 애가 글을 쓰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시대에 태어난 어떤 사람인데 누구누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게 됐는데 그 철학 사상이 다시 후대에는 누구누구의 영향을 줘가지고 현대에는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거를 지금 한 3페이지 4페이지에 걸쳐서 쓰는 거란 말이야. 손으로. 아니면 아이패드에다 타이핑을 칠 수는 있겠지. 예를 들어서. 자, 기본적으로 수능은 객관식인데 외국은 전부 다 서술형이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게 다 객관식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서술형으로 평가하면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럼 서술형 하면 되지 왜 객관식으로 하는데? 자, 객관식이 편해. 아이들에게? 아니 아이들에게 편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우리 선생님들에게 편해. 가르치기 편하고 문제 내기 편하고 선생님만 문제 내는 게 아니라 출제자에게도 편해. 얼마나 편해? 졸라 편하지. 자, 이거 그래서 그냥 뭐라고 불러요? 행정편의주의. 끝. 행정편의주의. 자, 볼게요. 서술형이 될 선결 조건이 있어. 뭐야? 평가에 대해서 불만 제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어야 돼. 권위. 자, 이 학생에게 어떤 선생이 이 학생에게 A+를 줬다. 부모가 이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걸 수 없습니다. 이의 제기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의 제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A라는 선생이 A+를 줬잖아. 근데 부모가 이제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예를 들어서 했다 치면은 B라는 선생이 다시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A 예를 들어서 A+인데 이의 제기를 하진 않으니까 A0인데 이의 제기를 했어.
그럼 대부분은 똑같이 A제로가 나와. 선생님들 자기 동료 선생이 했는데 저 A라는 선생이 A제로를 줬는데 내가 갑자기 A 플러스를 줘봐. 그러면 A라는 선생은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다 이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A라는 선생이 A제로를 주면은 B라는 선생도 기본적으로 A제로를 주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점수를 확 올려주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C를 맞았는데 갑자기 A가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외에서는 프랑스나 독일 전부 다 이의 제기 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게 가능했어. 언제? 80년대까지 가능했어. 80년대까지 가능했습니다. 왜? 그때는 선생님들에게 권위가 있었잖아. 그래서 함부로 부모님들이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컴플레인을 건다든지 특히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이거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80년대까지는. 그래서 만약에 80년대에 우리나라가 서술형으로 전환을 했더라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왜 80년대는 수능이 아니었어. 그때 학력고사였어. 학력고사인데 서술형?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솔직히. 자, 기본적으로 외국은 서술형, 우리나라는 객관식. 객관식이라는 틀 안에서 시험지를 내니까 이런 문제가 다 발생하는 거예요. 학생들 등급대로 나눠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A를 주든 B를 주든 C를 주든 그건 선생님 마음이에요. 심지어 이 비율도 상대평가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비율을 정할 수 있어요. 교수 마음대로. 우리나라 대학 교수는 이거 마음대로 못 정합니다. 비율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학생이 100명이 있으면 10명만 A를 주고 그 다음에 15명만 B를 주고, 이게 학교 지침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은 이런 자유도 없어. 자, 여기까지 얘기할게요.